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민세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슈와 논의가 있었는데요. 2021년도부터는 세법이 개정돼서 주민세 신고 납부 방식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주민세 균등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고 주민세 사업소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통일이 되었다는 것 같은 어떤 차이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주민세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세가 과연 이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의 전체적인 세금의 범위 내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업무 수행이나 행정 서비스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 또는 사업 주체에 징수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국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국세의 경우에는 개별 세법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근거가 법인세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소득세법이라고 하는 세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법에 근거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관할 구역 내의 주민과 사업 주체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로 단일 법령, 가장 대표적인 법령이 지방세법이죠. 이 지방세법에서 거의 모든 지방세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세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국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세를 크게 1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고요.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접세를 보면 직접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그 같은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득이 많을수록 납부하는 세금도 많아지겠죠.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가 되겠죠. 법인의 소득이 많으면 많은 만큼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이 법인세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고요. 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세를 많이 납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이나 증여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이고요.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되는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세금 많이 납부합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재평가세,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세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간접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가 있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또는 법인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단일세율은 10%의 어떤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개별소비세, 그리고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세 중에서는 크게 보면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특별한 세액 감면이나 혜택을 받았을 때 그 감면이나 혜택 받은 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20% 이와 같이 이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그런 어떤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임시수입 부가세, 이와 같은 세금이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크게 11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지방세를 나누면 도세와 시군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도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세인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보통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세의 가장 대표적인 거,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민세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지방소득세, 법인세나 아니면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시군세에 속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지방세 중에서 이제 주민세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면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업소분은 다시 기본과 연면적 이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개인분 그리고 법인분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균등분이 있었죠. 균등분 그리고 사업소분 그리고 종업원분 이렇게 구분이 됐었고, 이에 따라서 이 균등분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법인 균등할 주민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균등분이 2021년도부터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주민세의 분류 체계가 변경이 되었다, 21년도부터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민세의 이제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주요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분은 기본과 면적분이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업원분, 개인분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업소분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소를 둔 법인, 사업소가 있는 경우에 사업소분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사업소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기준일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입니다. 과거에 2020년도까지는 법인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 기준일이 8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업소분과 합산되면서 원래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일이었던 7월 1일로 일괄적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8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었는데 반해서 2021년도부터는 7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납세 기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내용도 약간 바뀌었고요. 그리고 과세 표준 기본의 경우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 5만 원, 30억에서 50억 사이인 경우에 10만 원, 그리고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20만 원. 좀 간단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사업소분 중에서 연면적에 해당하는 것은 제곱미터당 250원. 이것은 2020년도나 2021년도나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금액들은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이 세율을 50% 이내까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분 기본이 5만 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면 최대 7만 5천 원까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업소분 기본에 대해서는 면세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소가 있다면 무조건 사업소분 기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업소분 연면적의 경우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분 연면적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330제곱미터라고 하면
공동주택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관리비를 부과하는 산업,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관리 사무소가 되겠죠. 관리 사무소에 면적이 이 정도까지 면적이 되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경험적으로 보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업소 분 연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잘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세 방식 이것도 조금 변경이 있은 부분인데요. 2020년도까지 사업소 분 기존에 이제 법인 균등화 주민세였죠. 이 세목에 대해서는 부가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주면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납부하면 되었던 그런 어떤 과세 방법이었는데 반해서 2021년도부터는 신고 납부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이니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서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 납부 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서처럼 신고서를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는 약간의 번거스러움이 생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자, 공동주택의 경우에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사업소가 기본적으로 다 하나씩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 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고 납세를 하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연면적과 관련된 부분은 33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이와 관련된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종업원 분 살펴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주택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과세 기준일 급여 지급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날 과세,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납세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4대 보험 신고 납부하는 기한까지 종업원 분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은 급여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마찬가지로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가 월 평균 급여가 1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를 보면 한 달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 평균 급여가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통상적으로 종업원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 분에 대해서는 납세 방식은 신고 납부 방식, 신고서를 작성해서 그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개인분, 공동주택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소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분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 개인분은 순수하게 이제 개인이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자체에 이제 주소가 있는 개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안양시에 주소가 있어서 저는 개인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과세 기준은 7월 1일이고요. 8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과세 표준은 1만 원 이내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양시는 제 기억상으로 1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율 가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고요. 면세점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소분, 종업원분하고 조금 다르게 개인분은 보통징수, 다시 말해서 부가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가과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주면 발부된 고지서에 따라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신고 납부 방식이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서를 쓰고서 납부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개인분은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에 나온 금액대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납세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이제 상황을 적용해 보면 이와 같은 장소는 통상 관리 사무소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소위 말해서 사업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납세 의무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정확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위탁관리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어떤 장소를 무상으로 뭐 계약에 따라서 또는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직원을 파견한 후 그 직원을 통해서 공동주택 관리라고 하는 사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거죠.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위탁관리 하에서는 이 주택관리업자가, 위탁사가 공동주택 내에서 사업소라고 하는 어떤 그 물적 설비를 갖추고 또 직원이라고 하는 인적 설비를 이제 파견을 해서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활동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소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자치관리는 조금 다릅니다. 자치관리라고 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하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일부 공간을 사용해서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겁니다. 직접 고용해서 공동주택 관리라고 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소를 둔 것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위탁관리이냐 자치관리냐에 따라서 과연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조금 변경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민세 법인 균등분에 대해서 과세자료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공문이 나왔는데요. 그 공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치관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이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다. 그리고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가 납세 의무자다 라고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업소에서 누가 그 사업소를 빌려서 또는 관리해서 인력을 파견한 다음 영업활동, 관리라고 하는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는데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직원을 파견해서 공동주택 관리라고 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공간이 위탁사,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에 반해서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을 직접 고용해서 공동주택 관리라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취지의 공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주택관리업자에서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탁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계약서상 공동주택에서 주민세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납세 의무자가 위탁관리회사, 주택관리업자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계약을 통해서 결국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공동주택에서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를 공동주택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납세 의무자는 주택관리업자가 되겠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실제 납부는 공동주택에서 하게 되고 공동주택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관리비로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위탁관리 계약서에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다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세표준, 세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자, 사업소분 기본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본금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30억에서 50억 이하인 경우는 10만 원, 50억 넘는 경우에는 20만 원이고요.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5만 원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납세 의무자라면 주택관리업자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니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자본금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30억 원 이하일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분 기본에 대한 부담해야 될 금액은 5만 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없죠. 자치관리라고 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자본금이 없는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그 밖의 법인이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항상 5만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위탁관리이냐 자치관리이냐. 위탁관리라면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소분 기본, 법인등록 주민세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분, 연면적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세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한 관리사무소는 일반적으로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소분, 연면적과 관련된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월 평균 급여가 1억 5천만 원 이하일 거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공동주택에서 실제로 고려해야 될 주민세는 사업소분 중에서 기본과 관련된 거 이것만 감안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법인 균등할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에 대한 납세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는 부가과세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고지서에 적혀있는 금액도 납부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이 방식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반드시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고 신고납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일들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약간 더 번거로울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2020년도 이전하고 2020년도 이후가 납부 방식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세를 납부할 때 주민세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이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10% 또는 25%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10%, 어떤 경우에 25%가 적용되느냐 하면 인구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인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인구 50만 미만이거나 또는 시가 아닌 경우라면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55만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안양시에 소지한 공동주택이라면 지방교육세 25%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주민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주민세를 계산해보고 신고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그리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내용입니다. A 아파트는 500세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55만입니다. 자, 55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지방소득세는 25%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해당 사업소, 이제 관리사무소의 연면적은 223제곱미터입니다. 자, 223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면세점 이하의 금액이다. 다시 말해서 연면적 기준의 사업소분은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7명, 월 평균 급여는 1,700만 원입니다. 자, 1억 5천만 원 미만이죠. 따라서 종업원분도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과거부터 주택관리업자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다시 말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10억 원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자본금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주민세, 기본과 관련된 금액은 5만 원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정보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자, 납부해야 되는 주민세는 얼마일까? 그리고 시점별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결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라면 법인이 아니니까 무조건 5만 원. 만약 주택관리업자라면 자본금이 있을 거니까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 위탁관리라고 했습니다. 위탁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주택관리업자가 납세 의무자고 정해졌으면 이제 납부해야 될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소분 기본, 주택관리업자가 납세 의무자고 자본금이 1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민세가 5만 원, 기본 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될 세금 없습니다. 종업원분, 월 평균 급여가 1,700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될 금액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사업소분의 25%, 인구가 55만이라고 했죠. 따라서 25%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금액의 25% 하면 12,500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62,500원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고서를 한번 살펴보시죠. 기존까지는 작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올해 주민세를 납부할 때는 이 신고서를 반드시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기한 내 신고하니까 기한에다가 동그라미를 합니다. 사업소명 무슨 아파트 관리사무소, 법인명 주택관리업자 이름을 쓰는 겁니다. 주택관리업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납세 의무자라면 무슨 아파트,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되겠죠. 법인 등록번호, 주택관리업자의 법인 등록번호입니다.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 씁니다. 사업소 소재지, 아파트의 소재지를 쓰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는 겁니다. 전화번호, 연락받을 곳이니까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연락처를 쓰면 되겠죠. 팩스번호,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팩스번호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면적. 연면적은 아까 전에 223이라고 했습니다. 330 이하죠. 330 이하이기 때문에 223 전체가 과세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면적은 없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연면적 전체에 대한 상세 내역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뭐 임차, 무상 임차를 포함해서 임차, 그리고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쓰고 있고 면적은 223이고 전체가 다 과세 제외이다.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본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셔야죠. 그래서 주민세 기본세액 5만 원, 산출세액이 5만 원이 되고 지방교육세 25%죠. 따라서 12,500원. 그래서 산출세액은 합이 62,500원이다. 따라서 62,500원을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제도가 도입된 첫 번째 연도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고 납부할 때 관할 세무서에 한번 문의를 해보고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 처리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동주택에 있어서 회계 처리 방법은 회계 처리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 제1항 제12호를 보면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관리규약으로 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규약을 보셔야 되는 거죠. 관리규약에 보면 어떤 아파트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또 어떤 아파트는 12개월로 분할해서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서 각 세대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상 실제 소요된 비용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실제로 납부할 때 차변에 제세공과금 62,500원, 대변에 62,500원 하고 각 세대에 이것을 배분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서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예산 금액은 매월마다 배분을 하고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적립된 금액에서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납부를 하고 예산에 이 금액이 잡혀 있다면 이것을 12개월로 분할해서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른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잘 쓰진 않는 방법이지만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나 또는 성급 비용으로 잡고 12개월로 분할해서 각 세대에 배분하는 방법, 이 방법들이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령에서는 관리규약에 세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의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2020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이슈가 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주민세를 누가 납부할 것이냐, 납세 의무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만약에 주택관리업자가 납세 의무자라면 이런 회계 처리 자체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주택관리업자가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자치관리로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납세 의무자라면 실제로 아파트의 관리비로 부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계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주민세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